네, 학생 여러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같이 PPT를 열어서, 비민주주의 정치 체계. 뭐, 비민주주의 정치 체계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체제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뭐, 독재 체제이겠죠, 독재 체제. 반민주주의 또는 비민주주의, 파시즘과 나치즘. 여기에 이제 뭐 스탈린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스탈린주의는 뭐 이 진영이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 것이 뭐 일본의 군국주의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것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뭐 독일의 파시즘과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주장하는 나치즘,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가 결국은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와 그다음에 이제 독일, 뭐 이태리,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충돌해서 2차 세계 대전을 치른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스탈린주의도 사실은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서구적인 관점이에요, 보면. 모든 그 이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이 이 서구 중심 사회처럼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 서방 중심의 이제 그 민주주의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서구적인 관점이다라는 거, 그 서구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나라든 그 나라마다 독특한 뭐 정치 문화가 있는 거고 또 생활 원리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서구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뭐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각국 나라 특히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 이태리 또 나는 미국 중심으로 한 여러 서방 국가들 이들이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자기들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인종이 다르고 국민성이 다르고 또 생활 원리가 다르고 그런 문화가 다른데 정치적 어떤 민주 정치 체제 시스템들을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아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이전에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서 이제 식민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그 이 아프리카, 아시아의 신생 독립 국가들이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대부분이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받던 그런 시기에 해방을 맞이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데 정부 체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근데 이제 가장 고민했던 그런 부분인데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자기 식민 지배했던 나라 정부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하게 되죠, 보면. 프랑스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은 프랑스 같은 대통령 중심제, 뭐 그다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은 영국 같은 예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 그런 어떤 정부 체계, 뭐 그래도 이런 그 서구 중심의 어떤 정치 체계를 그대로 도입했지만 그리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정부 체계를 그대로 이식을 하면 민주주의 체계 법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면 자기 나라들도 서구 사회처럼 서구 정치 시스템처럼 민주국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보면. 이제 그것을 왜 그러지 않는가를 보는 이제 그 원인은 이제 정치 문화나 또는 다른 어떤 생활 원리 이런 데서 이제 찾는 거예요. 국민성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관심 갖는 부분들이 아하, 서구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구적인 관점에서 자기들 민주주의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태생이 다른 어떤 그 국민 뭐라고 할까 국민성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다른 그런 나라에서는 또 이 서구 민주주의를 그대로 도입을 했다 하도 이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만도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뭐 미국식 민주주의 법 체계는 대립법 계통이니까 뭐 독일
또 일본 그런 걸 경유해서 들어온 어떤 법 체계를 그대로 도입했지만 이게 뭐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못하고 여기는 어떤 법 체계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들을 보면서 이 새로운 국가들이 이 서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존 케인이 말하는 민주주의 삶과 죽음, 여기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냉전의 유분법을 넘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뭐 민주주의 말할 때 형식적 민주주의, 그다음에 실질적 민주주의 이렇게 주장하듯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용만 주장할수 형식은 뭐 형식적인 거니까 그 위피를 벗게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형식적 민주주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유양의 민주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민주주의, 그 내용에 있어서 민주주의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UP니까 형식적인 거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 아닌가. 여기는 안정적 정치 제도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형식과 내용을 포함하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자들을 파악할 때도 그 형식과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거는 자꾸 과학기술 발달, 현대는 이게 이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이죠. 물론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했지만은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 발달된 현대는 마음만 먹으면 유양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시대이다. 뭐 민주주의도 예의는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여부를 가릴 때는 형식과 그 내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이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뭐 의사소통에 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주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정보통신 기술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진리를 전달하는데 가끔 보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예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뭐 또는 뭐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또는 뭐 미디어도 사람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편파 보도하고 뭐 가짜 뉴스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 이렇게 개인 자유와 권리, 그다음에 전체주의는 뭐 일종의 이제 정적 우월주의, 민족 지상주의, 이게 이제 전체주의, 이제 종족 우월주의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민족 지상주의, 특히 대중 선동 권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는 체계가 전체주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체주의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뭐 이런 내용은 잘 알 것이고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는 이분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독일에서 탄생하고 어, 원래 이 인종은 유대인이죠. 이게 독일계 유대인이죠 보면. 유대인으로서 독일에서 철학 공부를 했던 그 자기 스승인 그 하이데거 뭐 그 하이데거가 그 이 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도 자기 논문 지도 교수였죠. 논문 지도 교수이면서도 자기 이제 유부남이었지만 이 한나 아렌트는 여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부남을 사랑하는 그 그러지만 나중에 하이데거하고 결별을 하게 되는데 하이데거가 나치 이 독일 나치당의 가이브에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별을 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논문 지도 교수도 이제 야스퍼스로 바뀌면서 결국은 독일 나치에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유대인들을 이제 대량 학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체험하면서 독일을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탈출해서 또 프랑스에서도 뭐 전쟁 중이니까 전쟁을 피해서 다시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삶을 마감하는데 이 하나 아렌트는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인간의 조건이라든가 또 흥미로운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거기 하나 저서가 전체주의 기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 전체주의가 왜 탄생되어지고 전체주의 그 심리적 기저, 심리적 메커니즘,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그 말로 본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뭐 이제 게토라고 알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독일에서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여서 살게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시하고 결국은 이제 인종 학살을 하기 위해서 뭐 쉬운 말로 아우슈비츠로 가는 열차를 탑승시켜서 그 열차를 타게 되면 아우슈비츠에서 바로 가스실로 직행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한두 명 나이고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거기 집회에서 그냥 말없이 그 이 독재에 항거하지도 못하고 전체주의에도 전혀 항거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거기 가스실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전체주의가 과연 무엇이가 될 인간의 그 욕망마저도 삶에 대한 욕망마저도 저렇게 포기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이제 분석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거기 있는 그 독일 장병들에게 막 예를 들면 뭐 수십 명 한 번에 동시에 떼거지로 달라들어서 총이라도 뺏고 쉽게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한 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유대인 그 이면에 반대편에 서 있는 전처주의 그 전처주의를 지배하는 지배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고민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정신 분석학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 뭐라 그랬죠? 프로이트는 사실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그 세디즘과 메조키즘, 마조히즘이라고도 하죠. 그런 심리적인 그 기저가 있다는 거죠. 세디즘은 잘 알고 있죠. 뭐 우리가 말하는 성가학 뭐 이것을 갖다가 세디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지배요. 남을 지배하고 싶은 심리 이런 것을 이제 세디즘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세디즘은 남을 지배하면서 그 고통받는 사람, 그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좀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세디즘이죠. 근데 이제 세디즘은 그렇지만 마조이즘, 메조키즘 심리는 뭔가? 그 메조키즘은 뭔가로부터 마조이즘은 세디즘의 반대인 거죠. 그래서 누구론 같은 그 뭐라 볼까 구속당하고 싶은 심리. 뭐이 세디즘의 반대적 상대 개념이죠. 그런 것을 이제 그 메조키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릭 프롬은 그 이 독일 나치 이 어떤 그 이 뭐라 볼까 전체주의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마조히즘 심리로 접근해서 분석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 마음에는 세디즘도 있지만 마주이즘, 메조키즘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은 이제 복합적인 문제 좀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마주이즘 심리는 좀 이게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심리적.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릭 프롬은 그 주요 저서인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을 소개하는데 인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뭐 청기도 혁명, 명예혁명에서부터 프랑스, 미국 독립혁명까지 이르러서 많은 그 이 희생을 통해서 자유를 갈망하고 그렇게 값진 희생을 통해 자유를 얻었건만 결국은 그 자유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 주어진 자유를 버거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인간이 자유가 만끽해지면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에릭 프롬은 분석해냅니다. 그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을 쓸 때 미국 사회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책을 조사하게 되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던 1900년도 초, 이때 이제 미국 사회가 대중들이 무기력해지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하는 모습을 이제 에릭 프롬은 그걸 간파해 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독일 같은 그에서 나치당이 왜 발생하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뭐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프랑스로부터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일 국민들이 뭔가 이제 어떤 그 이 전쟁에 대한 패배, 또 그 이제 무기력함, 나약함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팔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독일 나치예요. 히틀러 같은 절대주의 어떤 그 전체주의 통치자가 등장해서 뭐 이런 거죠. 나를 따르라. 뭐 위대한 국민이요. 뭐 독일 국민이요. 하면서 일종의 뭐 이 메조키즘화 되어지는 독일 국민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진 독일 국민들에게 일종의 이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나치당은 뭡니까? 일몰이 지고 해가 질 무렵에 뭐다 그냥 뭐 불을 피우고 예를 들면 뭐 성경책을 불사르면서 위대한 독일 건설하자면서 주장하면서 이제 뭐 이 나치를 주장하는 거죠. 이제 무기력한 대중들은 거기에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메조키즘화 되어지는 거죠. 뭐 이런 메조키즘 심리적 메커니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그 하나 소개해 주고 넘어가면 우리 이제 대학생들도 그런 심리가 있죠 보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무한한 어떤 그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 자유의 어떤 그 자유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무기력해짐을 알 수 있어요. 비유하면 뭐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그렇게 힘들죠. 뭐 대학교 입시에만 몰입하고 하다 보니까 주어진 짜여진 시간에 한 시간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시간을 보냅니까? 엄격한 구속, 학교 뭐 이렇게 늦게까지 야간 학습 대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런 구속된 생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대학교만 가면 대학생만 되면 자유를 만끽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대학생이 되어지면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 수업이라 하면 뭐 일주일에 열 몇 시간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학생에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 자유를 갈망했건만 정작 대학생이 되면 자유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버거롭고 또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한 자아를 발견해지는 모습. 누군가 나를 강력히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리적 메커니즘.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마주이즘 심리인 거죠. 이런 것들은 남녀 간에도 사랑하는 문제에서도 좀 발생을 해요. 뭐 이런 것은 이제 복잡한 문제니까 뭐 시간 관계로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전체주의 기호를 통해서 한나 아렌트는 그 이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그 이것을 목격하면서 이 저서를 통해서 이것을 소개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뭐냐면 그 이 예루살렘 아히만 이 또 저서를 통해서 이거는 책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독일 나치에서 뭐라고 할까 인종 학살하는 그 주범인 그 독일 장교 그게 이제 그 아돌프 아히만인데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이 사람은 독일을 탈출해서 저 라틴 아메리카 어디 조그마한 시골에 가서 몰래 숨어 살다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죽지 않았으니까 어디 있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찾아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죠. 근데 이제 이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만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에 빠져요. 그렇게 수백만 명을 그 유대인을 학살하고 학살의 주범이고 한 사람에게는
뭔가 악의 어떤 그 인간의 마음, 인간이 그 악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악의 평범성 이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한나 아렌트는 저렇게 악한 사람이 그냥 결국은 잡아서 법정에 세워보니까 그냥 일반 보통 시민,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뭐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만 이제 뭐 결국은 답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악의 어떤 평범성을 또 이제 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저렇게 그 잔악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인종 학살을 했던 사람이 그냥 어떤 평범한 마음,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건 나도 좀 궁금해요. 우리가 간혹 보죠. 뭐 살인범들 체포되어서 그 모습을 볼 때 보면 뭐 그 사람은 어떤 살인범이니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살인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일반 소시민들과 평범한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더 이렇게 어떤 순진한 그런 얼굴 표정도 하고 있는 그런 얼굴을 대할 때마다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전체주의 기원에서 전체주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한나 아렌트 그 특성을 볼까요? 전체주의 특성은 정치 경제 다원성을 불인정하고 또 특히 전체성을 강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전체성을 강조하는 뭐 북한 체제도 뭐 여기에 빠지지 않죠 보면 뭐 북한이 보면 여러 가지 그 체육 재정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실을 보면 굉장히 뭐가 일사불란하게 수십만 관중 수십만 천중들이 그 카드 섹션 같은 거를 보면 정말로 섬뜩할 정도로 군사 퍼레이드는 두 번째 치더라도 뭐 그 카드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뭐 거의 뭐 한 몇 시간씩 뭐 이 오줌도 참아가면서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전체주의 모습이지 않는가. 동원 체제, 개인적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권위주의. 뭐 이 권위주의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경험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정권에서 가장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것은 이승만 정권. 그런가 하면 또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죠. 뭐 전두환 정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죠. 뭐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칭송하는 그런 분류도 있고 그런 건 독재의 원흉이다라고 말하면서 독립운동은 무슨 독립운동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는 또 양극화로 또 치닫게 돼요. 또 대립하게 되고 그것은 여기서 뭐 논의 위로하고요. 권위주의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를 행사하는 것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권위주의, 권위는 좋지만 권위주의로 빠지면 안 되죠. 권력의 소유자가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배제하는 그런 정권이 권위주의 정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권위주의라는 것은 독점, 권력을 독점하고 제한된 다원주의. 다원주의 사회를 가면 참 사회가 좀 복잡해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은 이런 걸 좀, 어, 싫어하죠. 터부시하고. 여기서 보면 제한된 자유, 국가 권력기관의 비대화, 통제하기 위해서 권력, 이렇게 해서 대부분 권위주의 정부일수록 뭐 특히, 뭐 경찰, 또는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뭐 국정원 같은 경우, 안기부 같은 기관, 그리고 이 비밀 기관 같은 것들이 비대화되어지는 또 그런가 하면 권력 소유자에게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권위주의인데 이건 이 정도 하고요.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 예.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또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는 것이 다의적이고 용어 또한 좀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쉽게 와 닿진 않아요. 하지만 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나도 가끔 내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요. 정말 뭐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강의하는데 내가 어떤 의사결정이든 또는 생활 원리든 민주적인 방식, 절차, 제도를 따르고 있는가? 항상. 뭐 학생을 대할 때도 좀 마찬가지예요. 보면.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헬드가 주장하는 걸 제시를 하고 있죠. 민주주의 보험 세계적 모델 제시. 여기서는 이제 뭐 관객 민주주의, 대중심리 조작 민주주의, 또는 관료제적 민주주의를 세 가지를 주장. 네 가지죠. 여기 보면 합의, 토론, 약화 민주주의. 다시 교재를 좀 볼까요? 어, 여기서 이제 조금만 살펴보자면 여러분들 125페이지에 있는 현대민주주의 일반적 유의들에서 첫째는 이제 관객민주주의 가능성 증대. 즉 다시 말하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서 정치의식이 높아졌고 합리적 판단 의식은 높아졌으나 일종의 이제 이것이 굉장히 그 어떤 국민 정체성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 중심, 회귀라, 원자화로 되어 있는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고 대중의 객체화로 현상도 가속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중심리 조작 가능성을 특히 대중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의 주체는 대중이다. 그러나 대중의 권리를 더욱 잘 반영하고 확대되기보다는 권력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각종 정치 관련 그 어떤 그 기술들이 활용되어지면서 여론이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대중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합의와 토론의 약화. 특히 이것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이게 사회가 그만큼 빨리 변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과거에 뭐 농경 사회 문화라면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뭐 몇 년, 몇 개월씩 뭐 이렇게 토론하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얼마나 사회가 빨리 변합니까? 바로바로 결정해야 하고 바로바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또 법, 제도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지적하는 건데 정책 입안, 집행, 의해서 다양한 토론, 의사결정보다는 신속하고 빠른, 효율적인 이런 걸 강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합의와 토론의 약화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료제적 민주주의.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즉 다시 말하면 행정부가 의회를 앞서고 의회를 능가하고 의회 위에 있는 우리가 이제 정치와 행정을 말할 때 거기에는 행정은 정치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 우위론을 주장하다가 뭐 그다음엔 정치 행정 뭐 이렇게 이제 동등한 개념에서 지금은 행정 우위론을 주장하죠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학 사이에서도 행정에 관련 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학과는 더 자꾸 더 파생되어서 만들어지는 반면 정치학과는 다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보면 대학에서. 뭐 정치학과가 있는 과는 몇 개 없죠 보면. 행정학과는 뭐 모든 대학이 만들어지면서도 행정학과는 만들고 심지어는 뭐 세무행정, 경찰행정, 뭐 소방행정, 보건행정학과 뭐 이런 과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행정 중심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은 관료제가 지배하니까 관료적 민주주의 하는 거죠. 뭐 관료라는 것은 뭐 그 특성이 있어요 보면 뭐 변화하는 걸 싫어하고 현실 안주하기를 원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죠. 이걸 그래서 민주주의 미래와 과제에서 특히 세계 민주주의 실패, 시민민주주의 실패 이런 걸 음, 현대민주주의 일반적 위기들 여기서 꼽고 있는 것은 대중민주주의 위기 또는 대중민주주의에서는 뭐 관객 민주주의와 가능성 증대, 뭐 심리조작, 효율성, 생산성 중심, 관리적 민주제, 관리적 폐해, 뭐 이것은 소극적 국가에서 적극적 국가, 복지국가, 뭐 행정부 비대화 이렇게 설명 소개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미래와 과제 어떤 과제가 있 민주주의 뭐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 이건 뭐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보면 뭐 양극화 특히 뭐 이념 대립 세대 간의 갈등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는 불평등 문제예요 불평 그래서 참 과제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기능 평등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거죠 어,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출발선이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중고등학교 과정도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진보 계열의 그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화두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목고 고등학교 이런 걸 폐지하겠다고 많이 폐지를 했죠. 사실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해요. 보면. 근데 이 주장하는 그 이 진보 계열의 정권을 담당하는 그 자들이 그런 데서 유선이 나타나요. 특히 뭐 각 시도 교육감을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자녀들은 다 특목고 나왔어요 보면. 뭐 서울시 교육감, 뭐 경기도 교육감 또는 뭐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도 사실은 자기 자녀는 뭐 옥스퍼드 대학 나왔죠. 특목고 졸업하고. 그러면 정부 담당자들도 자기 자식들은 다 특목고 졸업하고 이제 다 졸업하고 이제 또 미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또 남의 자식들은 또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이게 이 출세 가도를 가겠다는데 그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자 자식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출세 기반으로 가서 해외에서 공부하지만 남의 자식들은 그런 출세 기회마저 주지 않는 이게 불평등 사회라는 거죠 보면. 그런가 하면 또 부를 세습하듯이 뭐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져서 생활하다 보면 집안 차례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그 사회 출발인과 그렇지 못한 사회 출발인은 나중에 과정이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이런 문제들, 불평등 문제, 뭐 취업에서도 불평등 여러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죠. 미디어 발달에 따른 사회적 자본 상실. 이것은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마무리로 해서 한번 수업을 마칠까 해보는데요. 특히 수기 민주주의 부재, 이 수기 민주주의 토론, 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시민 민주주의 예. 정치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토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뭐 시민 민주주의는 사회학자들은 용어를 많이 쓰고,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 부재하고 대표성 유익에 투표를 하라. 사실 그러죠.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선거권을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습니까? 뭐 우리 여성들도 여성 인권 주장하고 페미니즘 주장하고 하지만도 사실은 정작 그렇게 희망하고
원했건만 결국 이 투표장의 투표 참여율은 여성들이 좀 더 낮아요, 보면 남성에 비해서. 그런가 하면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투표율이라면은 결국 50% 이쪽 저쪽이에요. 우리도 뭐 해방 이후에는 투표율이 뭐 80%, 거의 90%, 뭐 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선거 있다 하면 그때 대통령 선거라 해야 60% 조금 넘는 이 정도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50%도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투표를 하라. 대표성의 유익이 투표를 해야만이 그 선출된 사람의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또 그런 대표자가 뭡니까 정치 활동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 투표율이 하락하면 대표성의 위기를 겪게 되죠. 특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10 몇 프로 투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10 몇 프로를 대표하는 거죠. 그 10 몇 프로가 다 나를 찍었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과반수는 됐겠지만 뭐 거기서도 거의 음, 과반수를 제외한 뭐 거의 절반 정도는 또 나를 반대. 그러면 결국은 뭐 10%도 안 되는 대표성 이렇게 논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포적 심화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이 내포적 심화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데 뭔 얘기냐면 내포적 심화는 노동자, 여성, 소수 집단, 유국인 노동자, 장애인, 노인 등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된 모든 계층의 정치적 평등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평등,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것은 뭐 독거노인 또는 소년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이들보다도 앞서 있는 거죠. 사실은 보면 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도 지금 아까 설명되어져 있는 뭐 소수 집단, 유곡인, 장애인, 노인 이런 보다 더 우리가 먼저 이들의 어떤 그 이 삶의 근본 보장을 해줘야 하는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정의 정치, 다름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다문화 사유 시민권 이런 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정의 정치는 좀 있어요. 너무 이게 강해서 문제인 거죠. 내 집단 성애. 하지만 다름의 정치는 너무 또 우리가 부족해요. 보면 그 대치하고 반목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는 하여튼 여러분도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 정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어제 참 심혈을 기울여서 촬영했던 그 편의 영상이 뭐라고 할까 말소리가 안 나와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또 촬영하다 보니 좀, 좀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걸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